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워싱턴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지난달 미국은 한꺼번에 금리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었는데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1%, 40여 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어제 물가 잡으려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 금리 인상을 결정한 우리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요. 유승진 특파원이 미국 현지 상황을 전해왔는데요. 이 물가 폭등이 상상 그 이상입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짐을 찾고 나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평일 낮 공항. 채널A와 만난 시민들은 거침없이 오르는 항공료에 혀를 내두릅니다. So you could probably get a round trip for $400. Now they're about $400 to $500 one way. So, $1,000 round trip. 항공료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하면 34%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비행기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온 소비자도 한숨을 내쉽니다. Chicken and dog food, I would say. Like I used to be able to get my bag of dog food for like $15. Now it's like 20. So $5 increase. That's kind of a lot. People are struggling. Eggs for sure, milk, meat. They're going much higher than they used to be per pound. And 매달 식료품 가격은 전달 대비 1%대로 꾸준히 올라 1년 새 12.2% 급등했습니다. 자동차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새 차 가격은 지난해보다 11.4% 올랐는데요. 땅이 넓어 자동차 사용이 빈번한 미국 시민들의 한숨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항공료부터 식료품, 자동차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가격이 뛰면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9.1% 올랐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1981년 11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물가 상승세에 연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또 지난달에는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았지만 물가는 또 천장을 뚫었습니다. I'd like to think that we hit the peak of inflation, but who knows? I guess we thought we hit the peak a couple times. 결국 이달 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커졌고 아예 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끌어올리는 이른바 울트라 스텝 시나리오까지 점쳐집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미국의 추가 인상이 예고된 만큼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후폭풍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식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2달 가까이 하락세인데요. 심지어 서울 강남에서 이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은 깡통 전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패 신호였던 서울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금매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8억 초반대로 내놓으셨다가 이제 급하셔서 7억 6천에 내놓으셨어요. 지금 그게 계약이 취소가 돼가지고 7억 3천으로 다시 올렸거든요. 근데도 문의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월 마지막 주부터 꺾여 7주째 하락 중입니다. 이번 주엔 전주 대비 0.04% 떨어져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은 단타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최소 1년 반에서 3년은 하락장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부동산 침체 때마다 나오던 깡통 전세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포구의 나홀로 아파트는 전세 계약이 체결된 지 일주일 뒤 전세가보다 1,000만 원 싸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강남에서도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깡통 전세가 속속 나오는 상황.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소유하고 계시고 종부세 영향을 받으셔서 남들보다 하려고 가격을 낮추면서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 거래의 7.7%는 깡통 전세. 주로 지방에서 문제가 됐지만 깡통 전세의 수도권 비중은 24%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의 나홀로, 초소형 아파트,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다가구나 다세대 등에서 깡통 전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 깡통 전세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금리를 올리면서 2030 세대를 특히 걱정했었습니다. 한 번도 인플레이션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라 더 타격이 클까 봐요.
그래서 저희 김승희 기자가 2030 세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어떻게 현재를 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20대, 30대 계신 분들은 경제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높은 인플레이션 경험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상황인가. 최근 몇 년간 너도나도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보며 일찍이 재테크에 눈뜰 수밖에 없던 2030 세대. 20살이 되자마자 주식 계좌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고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물가가 높다 보니까 20살이 돼서 처음으로 돈을 조금 벌어보려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약간 떨어진 것 같아서. 지난해 저금리 때문에 빚을 내 투자한 2030의 신용융자 잔액은 3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번 고꾸라지더니 시장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예적금 상품을 찾아 나섰지만 이마저도 속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다, 뭐 이런 계좌 증설하면 좋다는 걸 보면 예를 들어 뭐 광고가 결부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뭘 해야만 그렇게 사실 되는 거라 실제 수익률을 보면 2%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식 한 끼 사 먹는 것도 버거운데 이러다 평생 집 한 채 못 구할까 걱정입니다. 요즘 막 주택 문제 이런 게 좀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적이고 물가는 다 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 목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꺾일 줄 모르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2030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우리나라 대출자들이 유독 금리 인상이 더 큰 타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체로 고정금리로 빌리는데 우리는 변동금리가 많아서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 바로 이자도 늘게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 직격탄을 맞은 영끌족 비투족들이 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영끌대출로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서민에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4%대 초반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월부터 시행하는 안심전환 대출 규모를 20조 원에서 5조 원 더 늘리고 저소득 청년들에겐 0.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도 합니다. 빚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이자 부담을 30에서 50% 감면해주는 특례 프로그램도 1년 동안 운영됩니다. 이 경우 청년 4만 8천 명이 1인당 연 141만 원에서 263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경제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설상가상 해외에 다녀온 적 없는 내국인이 또 다른 변이인 BA.2.75에 감염됐습니다. 전파력이 워낙 강해서 지역사회에 이미 퍼졌다면 코로나 확산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와 유럽 등에서 유행하는 BA.2.75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로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확진자가 현재 경증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확인된 동거인 1명과 3명의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감염이 가능한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고 무작위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것이어서 BA.2.75 변이가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연히 이제 들어와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많이 퍼졌겠죠. 전파력이 더 높을 거라는 그런 우려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BA 2.75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BA2의 하위 변이로 BA2 변이와 비교해 사람의 세포에 침투할 수 있게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가 8개나 더 많습니다. 변이로 인해 기존 바이러스와 차이가 많아졌다는 의미로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말의 형상을 한 켄타우로스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전파력이 최강이라던 BA5보다 3배 이상 빠르고 면역 회피 능력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A5가 지금 우세종이 돼가는 와중에 BA2.75가 들어와서 확산된다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환자 발생 규모는 더 커지고 BA2.75가 이제 우세종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 달 10일경 하루 최다 28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보신 것처럼 BA 2.75는 빠른 전파력으로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우세종으로 떠오르며 세계보건기구 WHO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 2.75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 5월 26일 인도에서입니다. 한 달쯤 뒤인 지난달 20일에는 BA 2.75 검출률이 7.9%에 그쳤지만 그 뒤 일주일 만에 51.35%를 기록하며 인도 내 우세종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BA 2.75를 우려 변이로 지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In countries like India, a new sublineage of BA2.75 has also been detected, which we're following.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도 빠릅니다. 현재까지 BA 2.75 검출 건수는 인도에서 90건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영국 11건, 미국 5건 등 총 10개 나라에서 119건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변이 검출 건수는 표본조사인 만큼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HO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174만 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WHO는 변이 확산에 따라 각국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환기, 거리 두기 등의 조치를 다시 도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단독 속보로 이어갑니다. 저희 취재 결과 당시 이 북송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와 관련 부처들이 이후에 매뉴얼을 만들겠다며 비공개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북송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가 됐고 회의는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직후에야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탈북자 북송 매뉴얼 마련을 위한 회의가 소집됐던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강제 북송 조치를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2019년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성격으로 소집된 회의였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해당 탈북민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북송은 정당하다는 의견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반론이 엇갈렸습니다. 부처 간에도 이견이 컸습니다. 특히 법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 측은 북송 조치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불법 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 고문방지법 3조에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2차례 회의에도 매뉴얼 마련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 북송하고 사후 약방문식 매뉴얼도 못 정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 대응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이 북한 어선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실수인지 고의인지 따지지 말고 이 소형 선방은 무조건 돌려보내라는 매뉴얼을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논란의 그 탈북 어민을 처음부터 납포를 하지 않았던 것도 그 매뉴얼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우리 수역을 넘어온 북한 소형 선박에 대해
무조건 퇴거하거나 송환하도록 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부위원장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실은 국정원의 매뉴얼을 대체하는 새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소형 선박만 그렇게 할까? 북한에서 귀순한 어선들, 귀순했을 때 정상적인 어선이나 상선을 타고 귀순한 적이 있는가?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 직후인 2018년 10월 기관 고장, 항로 착오로 NLL을 월선한 선박은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하라는 내용의 북한 선박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국정원 개정 매뉴얼에서는 대공용이점이 있으면 합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가안보실 매뉴얼에서는 소형 선박에 한해 이 절차를 생략한 겁니다. 신 의원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에도 국가안보실 새 매뉴얼이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우리 군은 북한 어선을 발견하자 곧바로 납포하지 않고 사격을 통한 퇴거 조치를 취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어선은 다시 NLL을 넘어 우리 해역 쪽으로 돌아왔고 군은 결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국민의힘은 북송 사건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시절 이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했던 이력을 언급하면서 누가 진짜 문재인이냐고 몰아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2019년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패스카마오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 민주당이 해당 선원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며 북송이 적법했다고 주장하자 문 전 대통령이 선상 살인범을 변호한 이력을 꺼내든 겁니다. 지난 1996년 원양어선 패스카마 15호에서 한국계 중국 선원이 우리 국민 7명을 포함해 10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문 전 대통령은 중국 선원의 변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주장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는 강제 북송은 안보실과 유관부서가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도 현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총감독으로 나서서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건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 어대명을 막기 위한 경쟁자들의 단일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1대1 구도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속내인데 각자 약간씩 생각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수미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는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 측은 오는 17일 후보 등록 첫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경쟁 주자들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본경선에는 3명의 후보만 진출하는데 이 의원을 뺀 나머지 2명의 후보가 단일화를 해 1대1 구도를 만든다면 해볼 만한 승부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97그룹 당권주자 중에서는 박용진, 강병원 의원 등이 단일화에 적극적입니다. 어대명이라고 하는 체념을 넘어서는 공적인 단일화가 만들어진다면 박용진이 앞장서겠습니다. 김민석 의원과 서른 의원도 단일화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변수는 이재명 의원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박주민 의원입니다. 무리하게 그룹으로 엮고 또 무리하게 그래서 그 그룹이 세대를 교체한다 이런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단일화에 부정적인 박 의원이 본선 후보 중 한 명이 될 경우 단일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전대 출마 불허에도 내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빠진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핵관 이 2명의 불화설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 한 목소리로 오늘 진화에는 나섰는데요. 김단비 기자 보도 보시고 어디까지 이 불화설이 사실인지 아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최근 불화설을 공식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내일 정식 같이 하기로 했고 아주 가까이 잘 지내고 있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인 것처럼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성동이 형하고 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해요. 권성동 대표하고 뭐 불화다, 뭐 갈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한 적 들어본 적 있나요? 경제 위기와 국정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여권 내 핵심 인물들이 권력 투쟁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 이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이 대표의 대표직이 유지된다고 봤고 장 의원은 당원권 정지와 함께 대표직도 끝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 저녁 자리에 가지 않았고 11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하는 의원총회에도 불참했습니다. 두 사람이 내일 점심을 같이 하기로 한 만큼 불화설은 일단 봉합되겠지만 당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권력 투쟁은 지금부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2인자 다툼에 물음표가 붙었는데요. 시청자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인들은 진화에 나섰는데 이게 대체 몇 번째 불화설인지 매번 아니라고는 하는데 진짜 아닌 건지 물어오십니다. 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윤핵관들이 처음으로 미묘한 기류가 포착됐던 건 검수완박 합의 당시였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민주당과 중재안에 합의한 뒤에 번복을 했었죠.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 완박이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중재안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 민들레 논란 기억하실 텐데요. 장제원 의원이 포함된 친윤계 의원들의 모임이 추진되자 세력화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됐는데 권 대행이 제동을 걸었었습니다. 결국 장제원 의원이 모임에서 빠졌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기자가 취재를 해본 결과 진실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설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결국 두 사람이 갈 길이 다르다. 윤핵관의 분화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권 대행은 직무대행 체제로 당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쪽으로, 장 의원은 조기 전대로 빨리 새 당대표를 뽑아 당을 정비하자는 쪽인데요.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이 있는 권 직무대행과 당 사무총장으로 당 혁신을 하겠다는 포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 의원의 입장 차이도 담겨 있죠. 두 사람의 본질적 차이는 아직 해소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직무대행 체제에 관해서는 전혀 그러면 이견이 없으신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 제가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을 안 드리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두 사람 모두 윤핵관이니까 권력의 시작은 결국 대통령일 텐데요. 대통령은 누구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앞서 갈등대를 다시 한번 챙겨봤는데요. 검수완박 합의 당시에는 권 직무대행이 결국 합의를 번복하면서 윤심과 다소 엇갈렸다면 민들레 논란 당시에는 장 의원이 일단 후퇴를 한 모양새였죠. 다만 그 직후에 윤 대통령이 장 의원을 포함한 친윤계 의원들을 불러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이후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을 취재해보면 권 직무대행이 여당 원톱으로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지만 장제원 의원 역시 대통령과 여전히 자주 연락하고 윤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참 제가 질문은 드리지만 시청자 질문이 이겁니다. 대표도 징계를 받은 상황인데 벌써부터 권력 다툼을 하느냐. 정권 시작하자마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 여권 권력 투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도 국회로 가서 두 사람은 오래된 관계다. 조그마한 일로 삐쳐서 사발 깨지는 소리를 하겠느냐며 불끄기에 집중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슬아슬한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반복됐던 이른바 2인자 권력 투쟁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로 인해 더 빨리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칩4 동맹.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타이완이 함께하는 반도체 협력 동맹을 추진 중입니다. 사실상 중국 견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8월 말까지 동참 여부를 답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ho do share our valu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to secure more of what we need from our allies and partners and bolster our supply chain resilience. 미국 정부가 다음 달 말 칩4 동맹으로 불리는 반도체 동맹 첫 실무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술 1위인 미국과 메모리 반도체 최강국인 한국, 각각 소재 부품 장비와 비메모리 생산이 뛰어난 일본과 타이완을 하나로 묶는 구상으로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다음 달까지 참석 여부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동맹 참여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일본, 타이완과 달리 반도체 수출의 60% 이상이 중국에 집중된 우리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상황에서 대답할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을 배제하려는 동맹이라기보다 미국 내 반도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서 빠지기도 힘든 상황인 만큼 미국과 중국 사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가 오늘 6년 만에 운행을 멈췄습니다. 무려 4천억 원이 투입됐던 사업인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는 지난 2016년 2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6년 5개월이 지난 어제 오후 취재진이 열차에 타봤습니다. 무료로 운영되지만 퇴근 시간임에도 두량의 열차엔 5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인천공항과 을왕리 해수욕장이 있는 용유역까지 6정거장을 운행하는데 편도로 11분이 걸립니다. 시설도 좋고 쾌적하지만 주변에 큰 주거지가 없다 보니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3-4번 정도 이용해 본 것 같아요. 여기서 공항까지 나가는 이동 수단이 버스밖에 없어서. 코로나로 공항 이용객이 줄자 그나마 지난 3년은 출퇴근 시간에 2시간 반만 운영해 왔습니다. 정부는 출범 당시 하루 평균 6만 8천 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00명대에 그쳤습니다. 결국 인천 자기부상 열차는 오늘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연말까지 열차 정비라고 하지만 다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6개월 지금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토부와 인천시 등은 시설 투자와 연구비, 운영비 등으로 지금까지 4,7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로 60억 원 넘게 들어가지만 운행 요금도 받지 않아 인천공항공사가 적자를 그대로 떠안는 구조입니다. 주민들은 자기부상 열차가 이대로 흉물로 남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최초의 모델인데 이거를 죽인다. 투자 대비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를 가꾸지를 않는 상태에서 저렇게 나온다면 더 죽으라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네. 4천억 원 넘게 투입된 인천공항 자기부상 열차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상징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휴가철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호텔 등 숙박비가 최대 5배가량 뛰었습니다. 비싼 걸 떠나서 예약 성공도 어려워서 여름 휴가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부산 해운대 바다. 이 바다 전망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엔 고급 호텔이 줄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코로나가 극심하던 시기만 해도 4인 가족 기준 하루 15만 원이던 숙박료가 지금은 5배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코로나 때 같이 좀 특수한 상황에 저희가 프로모션을 했을 때는 1박에 한 15만 원. 이제 정상가도 돌아오고 성수기가 되다 보니까 80만 원이 된다는 거를 좀 체감상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업계에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여행 수요가 큰 폭으로 는 데다 항공료도 비싸져 해외여행이 쉽지 않게 되자 국내 호텔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만 비싼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남들과 공간을 함께 쓰지 않는 풀빌라에 대한 수요도 늘었는데 인기가 좋은 곳은 하룻밤에 10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도 예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 지역 풀빌라의 경우 제주 전체로 봐도 90% 이상 만실이라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름 휴가를 미루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주도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부산을 알아봤다가 지금은 약간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많이 비싸져서 조금 지난 다음에 가야겠다. 결론을 내렸죠. 코로나 엔데믹 후 첫 여름 휴가에 설렜던 소비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의 근황 소식일까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어제 SNS에요. 평화로운 일상생활 사진들을 좀 올렸는데요. 하루 만에 좋아요 수가 15만 개가 넘으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건가요? 산에서 찍은 것 같은데요. 네, 양산 사저 인근의 영축산이라고 합니다. 덥수룩하게 수염도 많이 자랐네요. 네. 네, 편안한 차림의 문 전 대통령 모습에 자연인이 다 되셨다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꽃 얘기, 산 얘기 등을 적어서 공유했는데요. 표정도 차림도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네요. 네, 반려견 토리의 근황도 전해졌습니다. 여름을 맞아서 이발기로 사제 이발을 했다면서 깜찍한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천안에는 보이는데 앞서 보셨지만 이 탈북어민 북송 이 건으로 참 대통령 이름도 많이 거론이 되던데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탈북어민 북송 사건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 아마 일제히 들어갈 거고요. 특히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김현철 전 장관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아직은 그 어떤 이슈에도 답하지 않은 채 소소한 일상 공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66일째인데 고민이 많은 표정입니다. 네, 갈수록 야권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요. 그 표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탄핵까지 언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리적 탄핵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실제 권력은 검찰과 부인이 가졌다라는 공격도 했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워낙 예민하니까요. 심리적 탄핵 상태에 묘하게 빠져나갔네요. 네,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공격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거하고 비슷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저는 대통령의 존재감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비평할 것도 없고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비평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대선 때 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였죠. 아마추어, 무능 이런 프레임의 연장선상 같네요. 네,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대통령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야당의 공격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 대통령의 모습이 그런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유념치 않는다라고 했지만요.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이 점수를 주지 않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대통령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고등학생이 빌린 승용차가 SUV와 충돌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 탑승자들이 이 차 밖으로 튕겨나와 이 렌터카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국지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편도 4차선 도로변에 흰색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좌측으로 방향을 틀더니 1차로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 순간 2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전조등 불빛이 보이더니 흰색 SM6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충돌한 두 차량은 수십 미터를 미끄러져 갑니다. SM6가 있고 인도으로 올라간 상태였죠. 바닥에 피가 많이 흘려 있었죠. 운전석이 완전히 활이 됐죠. 이게 완전히 휘었다는 얘기죠. 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왼쪽 부분이 심하게 부서졌는데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생과 20대 남녀 등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충돌한 SUV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 등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는 숨진 고교생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였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충격 공개를 위해서 옮긴 건지 그 부분은 이제 조사해봐야 알겠죠. 경찰은 숨진 3명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SUV 운전자는 술을 마시진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부분과 SUV의 과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마스크 써달라는 말이 아직도 화가 날까요?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살해 협박까지 하고 사라져서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골라 계산대로 다가오는 남성.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계산대에 카드를 꺼내놓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뒤 돌아온 남성은 왜 계산을 해놓지 않았느냐며 음료수를 밀쳐버립니다. 내가 칼 들고 와가지고 너 찔러 죽일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훅 가시는 거예요. 걱정된 직원이 편의점 밖을 살펴보자 다짜고짜 달려들며 폭행을 시작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편의점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0일 오전 9시쯤. 폭행은 3분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에도 계속됐습니다. 남성은 편의점을 떠나면서 다시 찾아와 반드시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의자까지 집어던진 뒤 사라졌습니다. 당시의 충격으로 직원에게 편의점 출근은 두려운 일이 됐습니다. 다시 또 내일 모레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때 진짜 들고 찾아오면 경찰 오기 전에 일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남성이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사형제를 그대로 둘지 폐지할지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잔혹한 범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사형제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윤후 기자입니다. 종교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사형제도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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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8년 부모를 살해한 윤모 씨가 이듬해 헌법소원을 냈는데 3년 만에 열리는 변론입니다. 윤 씨 측은 생명권을 침해하고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고 무고한 국민의 생명권 박탈을 막는 게 우선이라며 맞섰습니다. 법조계에선 유남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4명이 과거 사형제 폐지에 찬성 의견을 냈던 점에 주목합니다. 네, 지금 생각으로서는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앞서 헌재는 사형제에 대해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합헌과 위헌 의견 사이의 격차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위헌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흉악범죄 피해자들은 사형제 존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석준 사건의 유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준은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죽인 사람은 마음 편히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잘 지내는데 당한 저희 피해자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안 되는지. 헌재는 오늘 공개 변론 이후 추가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자택에서 원격 비대면 진료까지 하는 요즘이지만 의사가 환자를 마주하는 진료의 질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사지마비 환자나 독거노인들은 의료 서비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손가방을 들고 왕진을 다니는 동네 의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행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언제부터 오셨어요? 이런 식은 뭐 내가 개업하면서부터 아는 환자였으니까 IMF 때 이 앞에서 개업하고 있었거든. 이 동네 사람들은 뭐 다 가족처럼 지내지. 안녕하세요.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건강을 돌봐주는 사람은 왕진 의사뿐입니다. 오늘 영양책을 하나 좀 놔드릴게요. 어르신이 수액을 좀 놔드리면 훨씬 좀 생기가 돌고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선생님 요즘 입맛이 없으세요? 입맛이 있다가 없다가 그래. 요 며칠 너무 더우셨죠? 네. 에어컨은 없지, 그지? 없어요. 얼마나 더웠어? 서울 화곡동 동네 의사의 방문 진료에도 동행했습니다. 머리 위쪽은 괜찮고 팔다리를 다 못 쓰시는 분인데 엄청나요, 엄청해. 욕창이 깊은 것도 깊은 건데 이게 감염이 되니까. 이 환자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욕창이 심하지만 병원비가 부담돼 보호자가 집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왕진 의사는 보호자의 마음 건강까지 살핍니다. 보호자 낙은 뭐? 나도 낙 없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 번 도와주시니까 너무 잘해주시니까 진짜 현재보다도 좋아요. 바쁜 진료실을 뒤로 하고 환자 1명 왕진하는 데 드는 시간은 1시간이 넘습니다. 병원 경영을 생각하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잘 몰라서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 해서 환자 부담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은 37,200원. 정부가 왕진 의료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전국 동네 의원 3만 3천여 곳 중 참여하고 있는 곳은 530여 곳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나서려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의사들한테 나도 좀 하면서 보람 있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해줘야. 진짜 보람 있는 일이네요. 아유, 쑥스럽지만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4년 만에 열리는 부산 국제 모터쇼가 내일 개막합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신형, 세단형 전기차를 경쟁적으로 선보이는데요. 이민준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 6입니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한 곡선형 디자인으로 경쟁차인 테슬라 모델 3보다 공기 저항 계수를 낮췄습니다. 1회 완전 충전 시 주행거리는 524km. 국산 전기차 500km 주행거리 시대를 연 겁니다. 좀 더 감성적이고 섬세한 부분에 디자인을 집중을 하였습니다. 차가 갈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확대한 것에 중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5,500만 원에서 6,500만 원대. 현대차는 7월 중 국내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 유럽과 북미는 내년부터 판매에 돌입합니다. 독일차 BMW는 럭셔리 대형 세단 전기차 i7을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2억 원 넘는 가격에도 7월 사전 물량에서 초기 물량이 매진된 상황. 하이테크라든지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소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아는 내년 출시 예정인 전기차 대형 SUV EV9의 컨셉트 차량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부터 트럭까지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도 전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SK텔레콤의 도심 항공교통 체험관에서는 가상으로 에어택시를 타볼 수 있습니다. 8개국 총 120개사가 참여한 이번 부산국제모터쇼는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일반 관람객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F-35A 전투기를 도입하며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됐죠. 원조격인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편대와 함께 한반도 상공에서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미군 전략폭격기들도 속속 한반도 인근에 배치되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 전략을 펴는 모습입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전투기. 현존 전투기들 중 가장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전투기 F-35A입니다. 한미 양국 공군의 F-35A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뭉쳤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양국 F-35A의 상호 운용성 등을 높이기 위해 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2018년 3월 F-35A를 국내에 도입한 이후 F-35A 연합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F-15K, KF-16, F-16 등 전투기 30여 대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Our primary objective with next week's training is to safely execute tactics between us and ROCAF F-35s to show our ironclad alliance. 한미 양국군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에 합의한 이후 밀착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열리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축소된 대규모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이 4년 만에 재개되는 셈입니다. 반면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한반도에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결국 신냉전 시대가 온 것이 실감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동부 칠러 독립 세력을 독립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0년 넘게 수교 관계를 이어온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강성휘 기자입니다. 주택 건물이 불길에 휩싸인 채 처참히 무너졌고 주차된 차들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남서부 미콜라이우에 러시아군 미사일 28발이 쏟아져 민간인 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도네츠크주 마을의 아파트에선 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Мы боимся ночи, мы боимся этого дня. Что он нам принесет, мы не знаем. 러시아 침공 뒤 5,000명 넘는 민간인이 희생됐지만 북한은 칠러 분리주의자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2곳을 독립국으로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시리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편지도 보내 도네츠크, 루안스크 인민공화국과의 국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1991년 독립 이후 30년 넘게 북한과 수교해온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주권 훼손 시도라며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Як вони кажуть, визнала КНДР. Звичайно, будемо реагувати дуже жорстко на всіх рівнях. Але це така новина, що навіть додаткових коментарів вона не потребує. Все очевидно, яким шляхом. 미 국무부도 러시아가 어린이 26만 명 등 최소 90만 명 이상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며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성희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장맛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에는 최고 80mm의 장맛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충북과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남부지방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다음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MZ세대들 모두가 패닉입니다. 금리 올라서 이자는 늘어나는데 주식과 가상화폐 뚝뚝 떨어지죠. 집값도 떨어져 영끌족들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요, 돈 안 쓰고 버티는 이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이랍니다. 인플레이션을 처음 겪는 세대라는 한국은행 총재의 걱정이 더 마음에 걸리는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위기 탈출 빅스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